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수십 년간 존폐 농장이 이어졌던 사형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도 열렸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연결해서 사형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사실 지금 분이라는 호칭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30대 청구인 A 씨는요. 존속 살해, 강제추행 등으로 1심 재판 중에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거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인 사형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건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요. 이 헌법재판에는 보조 참가인 B도 있습니다. 네. 이 보조 참가인은 99년에 삼척의 한 도로에서 20대 신혼부부가 운전 중에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엽총으로 살해했거든요. 예.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형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헌법 소원 심판 공개 변론이 오늘 이제 열린 건데요. 이 공개 변론이라는 게 어떤 절차입니까? 통상의 재판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고 또 재판이 열리면 판사 앞에서 공격 방어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은 약간 독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정당해상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통상의 어떤 구조 변론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헌법소원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은요 서면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이번에 그런 절차를 가진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참고인에게 직접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얻기 위한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이제 뭐 변론한다고 하면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서로 간에 주장을 다투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공개 변론에는 누가 나와서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투게 되는 겁니까? 네, 청구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나왔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참고인으로 국내 로스쿨 교수 3인이 출석해서 발언했는데요. 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가 나왔고, 또 헌재가 직권으로 선정한 참고인이 있어요.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와서요. 각자의 학문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이번 사건의 주요 장점은 뭡니까? 사실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우리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냐 여부가 쟁점인데 네. 거기에 딸린 세부 쟁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만 간단하게 짚어보면은요.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게 과연 절대적인 가치이냐 여부입니다. 만약에 생명권을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본다면 국가도 그걸 박탈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형제도는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고요. 네. 반대로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형제가 또 합헌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두 번째 쟁점으로는 과연 사형제도가 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일단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과연 사형제도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범죄가 특히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가 과연 줄어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이제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 반면 사형제도가 사형제의 사형제도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 만약에 사형제도가 전혀 겁을 주지 못하고 사형제도를 범죄자들이 또는 예비 범죄자들이 사형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사형제도를 없애달라고 이제 국가에 호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사형제도는 범죄자 또는 예비 범죄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화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존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쟁점과 주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형제 존폐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각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96년도에는 7대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 관해서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즉 이번 사건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네. 단순히 5대4로 위헌 의견이 한 명 더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9명이기 때문에 9명 중에 6명의 찬성 의견이 존재한다면 이번에 사형제도가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추세로 보자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특정한 제도 또는 특정한 법률상의 법률 규정이 과거에는 합헌으로 판단받았다가 예. 이제 좀 시대가 변하고 또한 사회상이 변하고 국민의 법관정이 이제 변하면서 점차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의견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위헌 판단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통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그동안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점에서 보자면 사형제가 네. 헌법상에 이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국가죠.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게 김영삼 정권 말기인 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때 23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만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는 엠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59명가량의 사형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예.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뭐 예전 과거보다 많이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형을 네. 집행하지도 않으면 그냥 예.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논쟁을 하느냐.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교적 또는 국제적인 논란을 감수하면 국내법적으로는 지금도 언제든 사형 집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 시절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요. 그 예. 내용이 사형 확정 시에 6개월 내에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요. 대통령이 되면 추간범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제 국내 정치 또는 그 법감정의 어떤 그 변동 등에 따라서 여전히 집행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형수는 굉장히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결수도 아니고 기결수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 확정자라는 별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 실무 차원에서도 교도관들이 이렇게 관리하기 상당히 좀 힘든 환경에 처해 있어요. 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상황이죠. 지금 공개 변론 이후에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오늘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고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또한 이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어찌 보면 법률적인 문제 이상의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최대한 신속하게 나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 듣다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네. 만약에 사형제를 지금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형 그렇죠. 집행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사형 집행은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서명하면 네. 사형 집행이 가능한 네. 상황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네요.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끝난 겁니다. 사법부는 사형을 네. 선고했고 최종심에서 이제 확정이 됐다면 사법부의 손은 떠난 것이고요. 그 네. 후에는 형의 집행은 행정부, 이제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나뉘는 상황이죠. 네. 지금 법조계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회의 변화가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이제 사형 집행을 좀 더 이제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또 되어 버렸거든요. 네. 이런 건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법리적인 문제에 더해서 이제 개개인의 여러 가지 가치관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상당히 나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 변호사님 개인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제 개인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는 이 사형제도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법률에 있는 이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면 위헌이죠. 예. 그러면 사라져야 됩니다. 반면 이 법률에 있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형제도가 법률이 아닌 그 상위에 있는 헌법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없앨 수가 없어요.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헌법 110조 4항에 예. 간접적이나마 사형에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관련해서 사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합헌이라고 판단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따라서 사형제도가 옳다 그르다, 사형제가 효력이 있다 없다, 사형제도 없애는 게 옳다 그르다와 별개로 헌법에 사형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걸 위헌이라고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법리적인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깊게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좀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